네, 언어는 환상이다. 두 번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책의 예시를 통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트겐슈타인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인간의 색 감각은 환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데 진화를 통해 생명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시광선이라는 거를 배우셨잖아요. 가시광선은 사실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전자파의 일부입니다. 거대한 전자파는 파장이 길고 짧은 것밖에 없는 어떤 이차원상의 개념인데 거기서 우리가 일부의 그 구간을 우리가 색을 구분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색이라는 게 사실 이 물리적인 색이랑 매핑을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가 청각이라는 소리는 파장이 길고 짧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귀에 이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낮다 높다로 길다 짧다가 높다 낮다 높다로 매핑을 되죠. 그런데 시각 가시광선 색깔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전자파의 파장도 역시 길다 짧다밖에 없는데 우리 생물은 사람은 이 가시광선 영역을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3원색으로 나눠서 봅니다. 뭔가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물리학, 생물학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색 감각은 지구상에서 태어난 생물, 인간이 뇌와 시신경을 발달시켜 2차원 전자파를 3차원 색으로 인식하게 만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차원, 3차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라는 단어, 어휘, 파장이라는 단어, 본다라는 단어는 각각 어떤 세상의 어휘인가? A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단독으로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생물 C 인간이 있는데, 이 관계 B 속에서 색, 파장, 본다는 어떤 세상의 어휘인가? 색이라는 거는 사실은 A라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는 아니지만, C가 A라는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등장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파장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좀 독립적으로 A라는 세계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본다라는 개념은 C라는 인간이 A를 바라보고 A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어휘가 어떤 맥락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트겐슈타인 책에서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진술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사실은 진술하는데 관련되는 무엇인가 관련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언어의 용법을 기준으로 더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존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실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묻는 질문이고 그 의미는 항상 같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치통이라는 것 그런 표현처럼 어떤 구나 프레이즈나 어휘가 생겼기 때문에 본질을 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쉬운 용례 사용 예 때문에 시작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확장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본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본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 등장하는 이제 비트겐슈타인 예제로 자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아라는 단어도 원시 시대 때 시작을 해서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 등장을 했겠죠. 하지만 이 자아의 본질을 묻는 질문은 언제 왜 등장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는 이 자아라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는 우리 뇌가 인식하는 하나의 대상이거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모인 덩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사실 자아와 우리가 겪는 세상은 마치 통제된 환각처럼 만들어진 것이고, 뇌가 세상과 몸에 대해 가장 그럴듯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추측이고, 그래서 이 추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보다는 우리가 생물로서 살아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에 유용한 방식으로 뇌가 자아라는 개념도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나에 대해서 완전히 100%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의 목표에 맞게 생물의 목표에 맞게 어느 정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비트겐슈타인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진리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 언제 의미를 부여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과학을 볼 때,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것은 진리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하석 교수님이 그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신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은 과연 100도에서 끓는가? 우리는 굉장히 상식처럼 알고 있는 진리인데, 이거를 실험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동영상은 물이 한 85도 정도 되는 시점에서 그 물의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물의 기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끓는 거야 아니야?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물이 한 90도인데 여기서도 기포는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100도가 되면 물론 물이 8888 그러니까 97도 정도에서 보더라도 기포가 굉장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세 개 동영상을 보면 도대체 물이 끓는 거야 아닌 거야 그 이분법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끓는다라는 현상이 명확하게 경계가 나눠진 게 아니라 되게 연속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이 끓는다라는 개념을, 이 물리적인 현상은 되게 부드럽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임의로 경계를 긋고 여기가 끓는 지점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거야라는 게 엄밀하게 진리냐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언어적으로 끓는다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양은 남비에 끓일 때는 한 97도만 돼도 굉장히 팔팔 끓는다. 그래서 끓는다라는 그 기호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사 펠더만 베레실의 그 감정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인데, 결국은 언어 때문에 우리는 본질주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일에는 딱 하나의 간단한 이유나 원리, 즉 본질이 있다고 믿는 생각을 본질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설명은 쉬워서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틀릴 때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해서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세상 많은 일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주의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쉽게 바뀌지 않고 잘못된 과학적 결론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원래 어떤 기억력이나 이런 거 한계 때문에 비슷한 것을 묶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각각 보면 강아지, 고양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르고 햄스터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애완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기분이 조금씩 달라도 한 단어의 슬픔으로 묶어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단어를 물론 무조건 이제 안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무나 위대한 도구죠. 단어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지만, 이게 동시에 우리 뇌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사실은 아주 굉장히 미묘한 다양한 느낌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똑같은 감정이 있다고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차이점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하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진짜 어떤 공통점이나 본질이 있다고 믿도록 유혹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단어는 눈에 보이지는 않던 어떤 숨겨진 본질이 있게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본질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는 믿음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과정이 본질주의가 생겨난 근본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단어를 만들 때마다 그 현상 뒤에 뭔가 진짜 본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단어는 바로 그 숨겨진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배울 때 단어의 속임수에 자주 빠진다. 단어가 가리키는 범주가 자연에도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고, 비슷한 방식으로 과학에서 쓰이는 귀납적 방법도 본질주의를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단어가 마치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진짜 성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즉 우리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 이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에 속고 있다.
그래서 본질주의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자꾸 무언가 진짜 모습이나 그 숨겨진 본질이 있다고 믿게 만든다. 결국 우리가 만든 개념은 복잡한 현실을 간단히 정리한 요약본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주의는 마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타고난 심리와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안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리사 펠더만 베르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서 쓴 긴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겐슈타인도 계속 결국 철학에 대해서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중세 철학에 나왔던 것들을 오히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밝혀서 해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철학적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언어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거다.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착각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그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철학이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비트겐슈타인의 중요한 성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임스란 분이 한 얘기는 이론을 만들려는 마음은 되게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결과 철학이나 정치에서는 모든 걸 하나의 본질이나 진리로 설명하라는 절대주의나 자기 주장만 옳다고 믿는 독단주의 태도가 생겨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다양성과 복잡함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관점이나 본질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트겐슈타인 책에서 이제 나오는 무어라는 사람은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유사점을 찾는 대신 구분에 의해서 차이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점은 우리가 이제 단어나 개념을 묶어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지음으로써 이게 차이점은 여기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점의 경계도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도 동시에 같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계속 하는 얘기는 우리는 어떤 질문에 반드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는 하지만 항상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는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고 때론 조건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잘 통하고 의미가 있어서 이제 쓸 뿐이고 그런데 이런 언어가 되게 불명확한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문장 하나하나만 떼어내서 뭔가 깊은 의미나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철학에서 자주 벌어지는 대표적인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유명한 책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사실은 정의가 무엇인가 마치 발견을 하는 책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그 정의를 본질에 찾는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맥락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정의의 본질 이거를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에서 여러 책에서 나온 예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는 대화를 하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건 다른 책을 읽건 우리는 정말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할머니의 컴퓨터처럼 같은 단어를 쓰긴 해도 서로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상대가 그 말에 담은 다른 의미를 제대하고 이해하는 걸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너무나 위대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생각이나 대화에서 되게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한다. 이까지가 전체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되게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은 빼고 예시, 그 다음에 다른 책에 등장하는 예시나 쉬운 설명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코멘트에 달아주셔도 되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